유럽 통합에 대한 그런 이념이나 논쟁은 사실상 오늘날의 산물이 아니고요. 우리 학술적인 산물이 아니고 벌써 고대 로마, 그죠?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유럽 역사에 구현되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념, 기독교, 전쟁, 평화 이 분야를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새로운 질서를 그죠 형성하게 되어 가는데 당시 유럽과 독일 분단이 처음으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서유럽 통합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럽 통합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관관계,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늘날 평화통합의 산물로서 유럽연합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평화를 고수하면서 공동으로 번영, 경제, 부흥, 그리고 전쟁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 유럽 금방 얘기했듯이 유럽 통합에 대한 이념이나 이에 대한 담론은 벌써 고대 로마 제국으로 소급되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논쟁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이념이나 의미나 내용들을 그리고 방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새로 나온 저서를 보면요, 유럽 사상의 고전이란 아주 굉장히 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유럽 통합에는 흐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통합 흐름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짚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대 그리고 중세기까지 기독교 세계 간에 뿌리를 두는 그런 통합 원리를 제시를 하고 특히 이 시기에는 정권과 그리고 기독교가 맞물려 가지고 유럽 통합 아니면 지역 통합을 진행해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대에 들어가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기의 기독교관이 해체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념도 거기에 등장하게 되죠.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계몽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몽사상이 처음으로 기독교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일어난 게 계몽사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자유, 개인주의, 다양한 이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의 개척 정신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통합을 그러니까 부를 통해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통합은 유럽 내에서 서로 전쟁을 통해서 통합을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를 정복해서 유럽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경쟁의식 그리고 제국주의 정신 그리고 개척 정신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아주 우리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전쟁하고 관계된 통합정신인데요. 나폴레옹 전쟁에서 1, 2차 대전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통합이란 정신은 완전히 세계 통합 그리고 정신 통합, 특히 정신 통합에서는 민족주의가 이제 그 전에 기독교나 계몽 정신을 대체해서 민족 정신이 들어오면서 민족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중심에 두고 모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2차 대전의 유럽에서 핵심으로 있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폐허되었고요.
뭐 독일에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를린 같은 경우는 거의 85%에서 90% 정도가 시내가 파괴됐고요. 그만큼 모든 그죠 기반 산업, 사회 기반 그죠 기반 제도도 완전히 그죠 파괴됐었죠.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으로 전쟁 끝나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세계를 대표하는 그죠 모든 힘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이 전쟁을 끝내놓고 보니까 새로운 그죠 패전국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미국하고 소련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는 완전히 유럽 지성인들이 아주 경악을 금치를 못했던 거죠.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죠 그 당시에 언제나 세계를 그죠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신무기를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들은 하나도 물론 소련은 많이 그죠 2차 대전에 파괴가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손 하나 끄떡하지 않고 신무기를 투입해가지고 세계의 제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유럽 지성인들이 굉장히 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은 본인들이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평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평화적인 통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평화 통합의 상징은 유럽연합이 이제 그 당시에 유럽 공동체라고 하겠죠. 처음으로 맺는 연맹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출범시키는데 1952년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서유럽 국가의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유럽연합으로 확대되면서 27개, 2013년에 하나가 더 들어와서 28개, 그죠? 유럽이 유럽연합에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지금 탈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통합,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합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의미를 가져오는데 특히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부흥을 그죠 많이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 제패권을 다시 그죠 추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아주 서로 간에 앙숙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정신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친구로, 전에는 하나의 적대의식에서 반감으로 팽배했던 그런 관계가 친구로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사무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통합은 사실상 지금 오늘날 성공된 지역통합의 모델로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통합이 추구하는 게 특히 미국이나 전에는 이제 소련이고요.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꾀하면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GNP나 그리고 개인 수당 per capita 뭐라 그러죠? 1인당 수당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뒤에 가서도 정확한 얘기하겠지만 평화만이 복지를 가져오고 평화만이 사람이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왕이 처음으로 오늘날 그 핵심적인 서유럽, 뭐 게르만족,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 뭐 오스트리아 이쪽 게르만 부족들을 통합을 전쟁으로서 정복을 함으로써 통합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가 느끼는 것은 기독교를 그저 제쳐놓고 자신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독교와 화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카톨릭으로 개종 그죠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분은 원래 본인 그죠 뭐라 그러죠 그 본인 지역에는
그 신앙이라 할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 모든 세상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새로 지은 게 바로 프랑크 제국이라고 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오스트리아 이 서유럽의 핵심적인 국가를 통합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 그지 뭐라 그럴까 한 제국으로서 단일 어떤 의미에서 단일 국가로 그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하나 되는 단일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랭스라는 그런 교회에서 그 뭐랄까 기독교 왕으로 처음으로 그 저기 그 레미기우스란 그 주교에 의해서 그 직위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중세 역사에 처음으로 기독교 바탕에서 하나의 제국으로 그죠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분 그죠 뒤를 이으는 그 이제 그 왕은 칼 대제인데요. 칼 대제 역시 황제로 그죠 등장하는데요. 이분도 그 저기 교황에 의해서 서로마 황제로서 그죠 직위를 받게 됩니다. 이분 역시 프랑크족 그죠 프랑크 제국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오늘날은 큰 서유럽을 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 통합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데 통합이 중요했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 대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 손자들에 의해서 이 프랑크 제국이 분단되게 되죠. 여기서 바로 오늘날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뭐 오스트리아 그쪽에 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선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 서유럽은 같은 선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중세기에서 가장 많이 싸움하는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에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그죠 아주 가장 많은 싸움을 하고 심지어 2차 대전까지 그죠 그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그 프랑크족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독교도 각 그 나라에서 이제 국교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기독교도 서서히 그 통일에 대한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통합을 시도했던 것도 약해지게 되죠. 그 나라의 그죠 정권하고 밀붙어서 전체를 그죠 서유럽을 통합하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뭐랄까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슬람권이 등장하면서 이슬람하고 이제 굉장히 큰 그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십자가 전쟁 그리고 성지탈환 전쟁 뭐 다양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해되고 나서 새로운 생각들을 그저 유럽 지성인들이 하게 됩니다. 아주 걸출한 뭐 이론적인 그 유럽 통합에 대해서 제시되는 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유럽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디부보아라는 그 분이 유럽 중세기에 영구적인 평화를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은 서로 싸우다가 그죠 서로에게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내놓은 게 제후들의 연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후들의 연명은
결론적으로 통합을 이루는데 하나의 기구, 하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걸 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 더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것이 기독교관에 의해서 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느님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제를 폈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근본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교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군대, 사법부 모든 새로운 분야를 재계획을 해서 이 계획 아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유럽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연방제 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 대안은요, 그 뒤에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철학가들에 의해서,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칸트 철학에 보면 연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유럽 통합의 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계몽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 세계관이 서서히 해체되고, 금방 얘기했던 유럽이 지지하는 그 기독교관에 대항해서 개인주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연맹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통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세기로 들어와서 그 종교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30년 그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서 신교하고 구교 사이에 크게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제국들이 서로 다툼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쟁을 보면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그 가톨릭을 토대로 세상관을 계속 밀고 나갔었는데, 마르틴 루터 그 종교교육에 의해서 새로운 신교를 국교로 하는 제후국가들이 이에 반대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 전쟁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종교 자유, 신교하고 구교의 평등한 이치로 자리매김하고, 또 종교 자유, 그러니까 신앙을 국가에서 종용해서 믿는 게 아니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까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제시하는 대안이 초국가적인 유럽 통합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초국가적인 유럽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구를 설립을 해서 부분적으로 주권을 이쪽에 이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대안들이 오늘날 유럽연합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국가적인 그런 계획을 여기서는 큰 계획이라는 그로스 플랜이라고 해서 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형태의 국가들이 출연했는데, 유럽 공화국 같은 국가, 베니스 아시다시피 베니스, 이탈리아 여러 나라 지역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통합된 네덜란드, 그리고 세습군주라고 해서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이쪽, 그리고 이제 선택군주는 독일, 신성로마 제국, 보헤미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각기 다르게 발전되어 정치 제도 그리고 국가 제도를 묶어야 되는데, 유럽 통합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는 연방제뿐이 큰 대안이 없다는 것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연방제 차원을 계속 유럽 통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지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앞에 와 닿는 변화는요, 제국들은 이제 경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식민지를 개발해서 개척해서 그의 부를 통해서 유럽의 큰 통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말이 큰 통합을 보면 완전히 식민지 그죠 제국 바탕을 두고 서유럽의 핵심 나라들이 계속 해상 무역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로는 모든 그죠 그 자원 착취에 들어갔다면 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를 이루면서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게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죠. 나폴레옹 뭐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에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황제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프랑스 혁명 정신, 민주주의 정신, 안으로는 민주주의 정신, 밖으로는 제국주의, 민족주의에 민족국가 이익에 주목하여 두 가지 그죠 그 뭐라 할까 작전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내부에서는 통합을 이루지만 제국주의 민족주의 국가 이익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죠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영국하고 제국은 사실상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차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정 러시아가 되겠죠. 제정 러시아까지 정복해서 자신들의 통합 그죠 플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그쪽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프랑스에서 로마까지 그 가는 길에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을 정복하는 게 나폴레옹 플랜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죠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유럽이 아니었는 아프리카나 제정 러시아까지 통합을 꿈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나폴레옹의 전쟁이 끝나고 그동안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죠 전쟁의 핵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칼 대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처음부터 그죠 각축전을 벌이게 되고요. 2차 대전도 사실상 마찬가지인데요. 1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유럽 지성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미국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동안에 발전시켰던 뭐 생산품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를 투입한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벌써 생화학 무기를 그죠 투입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그죠 이끌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보면서 유럽 그죠 제국주의 유럽 패권을 잡고 있다고 하는 유럽 지성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에 발전했을 때 자기들은 그저 전쟁에 분주했다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에 보면은 2차 대전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차원인데 이제 독일이 먼저 그 1차 대전에 결론적으로 독일이 패하면서 이 독일 이외의 강대국에 의해서 패전국으로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트라스부르크, 우리가 그때 같이 갔었죠. 슈트라스부르크이 그 전쟁한 그 중요한 각축장의 지역이었었죠. 거기서 가서 보면
그 전에는 물론 처음에는 이 슈트라스부르크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프랑스가 중세기에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 그 독일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가 양쪽 문화가 같이 그죠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독일이 1차 대전에 거기 먼저 쳐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차 대전에 독일이 1차 대전을 지고 나니까 2차 대전에 히틀러가 또 거기를 먼저 들어가는 거죠. 1차 대전을 지면서 그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먼저 들어가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군대를 축출하면서 여기에 그죠 새로운 제국을 그죠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되죠. 1871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죠 프랑스가 힘이 있을 때는 정복에 대해서 프랑스국이 되고 또 역으로 독일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독일국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언어도 굉장히 그죠 혼용해서 쓰고 문화도 그렇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죠 그 기독교 카톨릭이 국교를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죠 카톨릭하고 신교가 그죠 이 그 지우 뭐라 할까 희망에 따라 국교를 그죠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도 그래서 다양한 그죠 그런 종교가 그죠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칸트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죠 유럽 통합의 이념으로서 그죠 오늘날까지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논제는 그냥 토론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2차 대전을 띄워놓고 이제 2차 대전에서 이들이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대전, 1,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패배하지만 사실상 유럽이 패배했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하고 소련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들은 독자적인 거죠. 독립적인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정도 통제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국주의 새로운 무기 실험장이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들어오면은요, 그들은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그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남북 전쟁이 되면 그죠 강대국의 무기 실험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오토 한이란 유명한 그 화학자가 처음으로 세상에서 전쟁 무기로 그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끔찍스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전쟁은 사실상 도덕이라는 게 없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죠 처음으로 유럽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그죠 통합을 이룬 게 아니라 통합의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분단을 그죠 이뤄냈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그죠 민족주의 정신에 민족 이익에 주목하면 서로 간에 대화 채널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정신도 다시 한번 여기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전쟁에 투여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이거를 투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전쟁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될 수 있고 또 거기 모든 그죠 전쟁을 통해서 또 내일은 다시 적이 될 수 있는 것 언제나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 관계를 나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언제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전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그 독일말로 에렉츠파인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철천지 온수란 얘기거든요. 전쟁, 큰 전쟁을 언제나 둘이가 제일 많이 붙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철천지 원수라는 그 개념은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그죠 증오감이에요. 서로 간에 제국주의 그리고 위정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념을 자신들의 도구로 그죠 저기 그 정보구 도구로 사용했고 또 국민을 동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의식도 여기서 파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적대시한 것은 서로 간에 유럽에 있는 서로 간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보니까 유럽 밖에 있는 뭐 미국이나 소련이 사실상 적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저기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그죠 생산 뭐 기반 시설 사회적 기반 시설 뭐 경제 기반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 생산국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도표 세계 생산 도표 1번 여기 지금 너무 조금해서 보이지 않는데요. 1913년에 보면요 미국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달러에서 28 그러니까 얼마죠? 23 빌리온 US 달러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돈으로 계산이 안 돼서. 그런데 미국은 전쟁 끝나고 1945년에 보면요. 몇 배를 증가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증가를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서유럽은 제일 당시에 1913년에 그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게 됐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저 2배를 겨우 넘고 미국보다 훨씬 더 그저 적게 생산하게 되고요. 소련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금 증가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파괴라는 전쟁이라는 것은 파괴고요.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상 자신을 파괴하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은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평화도 마찬가지고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큰 그죠 일을 겪고 나서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죠 자신들의 사무 터전을 보면서 이들이 느끼는 바가 우리는 앞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또 좀 더 그죠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만이 그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조그만 나라들은 큰 그죠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죠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예를 들어서 그 베네룩스 그 조그만 나라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으로 쳐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놓인 나라들을 무조건 그죠 정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희생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동국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전부 망명 정부를 런던에 갖다 뒀었죠.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세 나라가 뭉쳐야만 큰 나라하고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 세 나라도 처음에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전쟁의 결과를 이 세 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맹을 맺어서 큰 국가하고 대항을 해야 되고 또 큰 국가하고 연맹을 맺어서 다른 그죠 유럽 대륙을 벗어나는 큰 나라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이
그죠? 그 전에 역사에 볼 수 없는 종속 국가가 거의 되다시피 했잖아요. 소련하고 미국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사실상 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세우는 그 이면 뭐 좋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뒷배경에는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신이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 연수 갔던 그 지역이 철강하고 석탄이 가장 많은 나온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르 지방이 석탄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이 두 자원은 전쟁과 경제 발전의 그죠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해서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쟁 사업을 막아야 되고 또 경제 발전을 못하게끔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이 석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시작됐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공동으로 이걸 추진하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적이고 서로가 뭘 하는가 이 연맹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발전할수록 다른 그죠 유럽 여러 나라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국이 들어오게 되죠. 특히 이제 독일을 그죠 독일이 제 2차 전범으로서 퇴비하고 또 이를 통제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국이 독일을 그죠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역사에 없는 처음 그죠 분할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특히 소련하고 미국하고 패권 그죠 경쟁에 의해서 이 세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독일도 이제 분리되는 겪고요. 아울러 유럽도 분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자, 이렇게 서유럽이 미국을 위주해서 그죠 한 블록으로서 형성되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 유럽에서 볼 수 없는 큰 그죠 대성공을 하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게 마샬 플랜이에요. 마샬 플랜의 첫 조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민주화시키는 거예요. 사회, 교육, 정치, 제도 뭐 모든 전반에 걸쳐서 민주화시킨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 마샬 플랜을 제공을 하죠. 재밌는 것은 소련도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 폭격을 받고 마샬 플랜을 받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하죠.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마샬 플랜을 위해서 미국에 의해서 서유럽 그죠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경제 금방 얘기했던 석탄 철강 공동체를 위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통합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발전시킨 모든 상품을 서로 간에 간세 없이 서로 팔고 주고받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도 이동할 수 있고 또 서비스도 서로 그죠 간세 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공동시장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동시장 출범으로써 유럽 그저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새로운 그죠 자신들의 그 상품을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또 경쟁자로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발전시켰던 분야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제 하나의 뭐라 할까 새로운 계기로 이 공동체 가입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협력이 발전되고 또 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국의 민족의 이익에 치닫는 것보다 서로 간의 절충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뭐라 할까,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중요한 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증오감을 그죠 뭐랄까 서서히 줄여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 서로 간의 그 반목의 역사를 정리해야 되고, 역사 정리할 때는 전부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어떠한 시각을 전부 뭐 코끼리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그죠, 그 차원에 따라서 코끼리를 다양하게 묘사하듯이 전쟁의 그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죠 그 전쟁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제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 또 다른 나라들은 그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문제를 독일에 전가할 거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프랑스에 그저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그러니 도덕적인 그런 모든 자신들이 전쟁을 해야만 했더니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그죠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이론 저기 원인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새로운 역사 정리를 시작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반목을 줄여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래서 정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시민사회가 이거를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 정치교육이 활발하니 활성화되죠. 그래서 유럽 통합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저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통합을 그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는데,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입니까? 정신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현실에 옮겨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게 사람에 의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금방 되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그 통합 국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정부는 정부, 뭐 교육 제도, 교육, 학교 이런 그 기구는 그 기구대로 서로 간에 공동 역사를 그죠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은 공동체 정신이 유럽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했던 차원에서 계속 일을 그저 추진해 오고 있고요. 뭐 2,700개의 뭐 기업이, 독일 기업이 프랑스에 가서 있고, 또 프랑스 2,200 정도 기업들이 독일에 가서 있다고 그래요. 이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보 같은 안보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연맹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제되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자 하고,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는 화해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유럽을 이끄는 그런 그죠 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앙숙 관계를 벌이고 친구로서 완전히 다른 그런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통합에서 독일이 그죠 어떤 통일을 이루어냈는가, 그걸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독일 통일 같은 경우는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전쟁 끝나고 냉전 관계에서 분단이 돼가지고 본인들 전쟁이 아니라 이 연합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 냉전 관계에서 미국이 소련하고 서로 간에 그죠 그 동구권은 소련, 서구권은 이제 미국이 차지하면서 이들이 느낀 거 뭐냐면, 독일을 다시 유럽 통합에 그죠 유럽 연합에 유럽 공동체 통합시키면서 유럽 그 나토에 한 그 일원으로 가입을 시키죠. 이거는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전쟁을 다시는 벌이지 않고 전쟁 사업을 막기 위해서 유럽을 나토에 두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하고 독일은
공동체 유럽연합, 뒤에서는 유럽연합인데요. 이끌기 위해서는 두 관계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움직여야만 다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저 그 아데나워 첫 그저 수상이죠. 서독이 출연되고 나서, 그러니까 독일 그 연방공화국 서독이 출연되고 나서 이 프랑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노력 없이는 화해도 할 수도 없고 반목을 그죠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수상들이 항시,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들이 항시 같이 좋은 관계만 유지했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에하드, 독일 그 루드빅 에하드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뒤에 키징어 같은 수상들은요, 오히려 미국하고도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어 했었고요. 빌리 브란트는 미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동유럽, 소련하고 그 관계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죠 자신들의 역할로 보고 있었죠. 동시에 독일 통일을 위해서 초석을 놔두게 됐죠. 동서유럽이 통합을 하는데 그 초석을 빌리 브란트가 놓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수상으로 등장하면서 처음에 내놓은 게 그 소련 인정, 동권 인정, 동서독 관계 재정리를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서구 모든 통합을 넓혀서, 그 지평을 넓혀서 동유럽, 소련까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론 전쟁, 그죠? 공산주의 그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든 이론 전쟁도 초월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정말 이 통합의 생각이 굉장히 멀리, 그리고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통합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선 독일이 사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970년에 폴란드를 그저 방문하면서 폴란드에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게스 챔버 뭐라죠? 가스실로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유대인들 그 학살 그 역사에 반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언제나 독일에서 했던 걸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희생자로 머물렀는데 유대인이 처음으로 그저 반항했던 게 거기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빌리 브란트가 다리를 그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빌리 브란트는 나치 그저 정권의 희생자예요. 이분은 나치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결론적으로 도망을, 망명을 노르웨이로 가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정복당하자 스웨덴을 가게 되죠. 스웨덴에서 자꾸, 테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맞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이, 노르웨이 군대라고 생각해서 군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1945년에 돌아오는데, 이 독일, 그 당시에 그 보수주의자들은 손가락질 했던 거죠. 그 여권을 바꿨다고 해서 나라 배반자, 그리고 그 나라의 이익을 배신했다. 이제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인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동구권을 끌어들이고 소련을 끌어들이고 동서도 모든 통합을 위한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 정책이 접근을 통한 변화라 그러죠. 접근을 통한 변화, 안내용 반델 드루시대 안내용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안전히 전쟁의 흐름을, 그러니까 동유럽, 서유럽의 전쟁이나 갈등의 모든 분야를 해소해 나가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의 모든 경제가 그저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글라스노스트 그죠 페레스트로이카를 그죠 제창하면서 여기 이루어지는 여기 일련으로 일어나는 게 동구권 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파로서 이제 독일 동독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통일을 원하는 그런 힘이 부상하면서 이제 서독이 그죠 이 흐름을 안고 통일을 시도하게 되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찬성을 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소련도 성전국이기 때문에 소련도 동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서독이 작전을 벌이죠. 한편으로는 미국 가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힘, 그리고 이제 유명한 텔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통일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분은 소련에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완전히 소련 대상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소련에서 제시하는 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니까 니네들이 얼마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군대 철수하는 것까지 군인이 철수해서 소련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 전부 제공을 서독이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조건이 처음에 하나 있었어요. 서독이 나토에 잔류하는 거. 동유럽으로 소련 밑으로 들어갈까봐 걱정이 돼서 가지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독 위주로 그죠 통일을 이뤄야만 독일을 나토에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한 거죠. 우리가 통일하게끔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끔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동독의 통일을 우리하고 같이 함으로써 나토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 이익에 있는 대처 수상이나 영국 대처 수상, 프랑스 미트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데 서독이 굉장히 아주 숙달된 애교 작전이 뭐냐면 본인들도 물론 이들하고 협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을 그죠 협상 그죠 뒤에서 여론 형성을 하는데,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이고 심오한 아주 작전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성공하고요. 이분이 이제 나토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빼먹었는데 프랑스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오는 것은 독일이 나토에서 나와서 둘이 유럽 방위군을 마련하자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프랑스는 미국이 모든 군사적 면에 개입한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1966년에 탈퇴를 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소보 1992년 코소보 전쟁도 같이 직접 개입을 해요. 근데 독일은 나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토 눈치를 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의의를 느끼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대를 양성해서 옆 국가들의 이웃 나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독 군대를 받아들였지만 이 모든 군대를 자위군이 아니라 나토에 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작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거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뭐를 느낍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영토가 증가되고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거의 극복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요. GNP에 거기에 가장 높은 국가로 다시 그러니까 동독을 끌어안고 그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거는 뭡니까? 통일함으로써 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
기구는 인구에 비례해서 권한이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분배되는데요. 가장 아마 지금은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이거든요. 이로써 완전히 강대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한 바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사점을 보면은 통일이나 통합은 상대자가 필요하는데 내가 원해서 통합이 아니라 그들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협상이나 협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인데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북한이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냐 이거예요. 북한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동독을 끌어안는 것도 그런 문제고 이 소련을 끌어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끌어안아서 이 힘을 통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는 금방 여러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럽 지성인들은 독자적인 발전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은 동등한 동반자, 종속이 아니라 아니면 거기에 의존해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 소련은 견제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소련을 오히려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냈는데 이거는 독일은 통일해서 가능하고 유럽이 통합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을 지역 통합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수백 년의 유럽 역사를 훑으시느냐고 굉장히 힘겹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은 독일 통일 하시면 독일 통일 생각할 때 뭐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안인데 유럽 환경 속에서 독일 통합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아서 특별히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유럽 통합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민족의 개념이 때로는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민족의 개념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 분열하고 전쟁하지도 않았는가. 그래서 유럽 통합과 민족의 개념의 변전사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럽 통합의 관점에서는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민족 개념이란 자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적 통합, 그죠? 이것이 수단이 돼야만 우리는 한 민족, 한 혈통, 한 부족, 언어가 갖고 이러한 민족 개념은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동시에 따른 게 내적, 아주 외적, 그죠? 통합은 분리로 이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민족이란 자체가 사실상 부정적이진 않아요. 개방된 민족 정신이면 내가 있는 대신 상대방도 나하고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개방 정신을 가지면 민족이란 개념이 문제가 아닌데 유럽 차원에서 특히 독일 차원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도 그래요. 민주주의 정신 이주로 내적인 그런 통합을 이루겠지만 외적으로는 민족 정신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세계 제패를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변천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상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계속 변천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럽 통합에서는 그동안에 제시하는 게 문화민족 통합이에요. 그죠? 문화민족 통합이라는 것은 새로 민족 정신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내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동안에
단일 시장, 그러니까 단일 시장, 뭐 공동화폐, 뭐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가치관의 재정립, 인권, 모든 이런 가치관에 토대를 두는 정체성을 구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유럽에서 새로 생성되는 민족 정신의 기저를 이루는 그런 가치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화 또는 문화, 민족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우리 그 정부의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평가를 저는 상시 궁금했던 점이 고르바초프의 그리고 소련의 그 역할. 고르바초프가 제가 89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 영웅 같은 그런 그 대접을 받았거든요. 예. 90년에 소련에 가니까 난리 난 이건 거죠. 뭐 전혀 반대예요. 그렇죠. 완전 반대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독일에 가면 영웅 대접을 받거든요. 예. 러시아에서는 소련을 붕괴시킨 장군입니다. 그렇죠. 아주 지금 평가가 최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고르바초프가 그저 독일을 통독국을 허용했다. 배웠다. 전혀 거기에 있는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아까 뭐 군대 철수, 정착 비용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고르바초프 소련의 역할 이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는 이분은 영웅이고요. 이건 뭐 그 콜 자체도 내 개인 국가의 친구뿐만 아니라 개인 친구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저 대단한 그런 영웅으로 독일에서 기록돼 있고요. 통일이 20년 되면서 고르바초프하고 그 당시에 부신과 두 분을 세계적으로 초대했는데 고르바초프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만큼 큰 그죠 아주 영웅으로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죠 그분을 보고 있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것은 오히려 뭐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이나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을 제일 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래서 서독이 이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공을 들였는지, 또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독일 통일을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우리 한반도로 좀 넘어오면, 그러면 당시에 그 소련과 어떤 그 미국과 어떤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동시에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럽 통합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보다도 이들이 추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 국가로서 유럽을 핵무기로서 제패하고 싶어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애교 분야에서 그죠 리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그죠 하지 않는 대신 경제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 소국가일수록 경제 분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베네룩스 이런 국가들이 독일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 내에서 서로 공동을 그저 추구하는 협력 이런 거에서는 경제 발전을 추구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생산력이 얕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실업자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자유로운 이동이 유럽연합에서는 그 쉥겐 조약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60년 초반에 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을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 강부들도 갔지만 아주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전반에 걸쳐서 다들 유럽 연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보상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윈윈 정책을 시도했고 또 성공했다고 저는 볼 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거기서 지금 있는가? 예, 경제도 어느 정도 독일에 맘먹는 보는가는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독일이 지금 통일되고 나서 프랑스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독일이 지금 아주 막강한 그죠 권력이 지금 상승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그 대안이 풀어야 할 대안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프랑스가 그지 탈퇴를 하면 더 나은 발전이 되는가?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류를 하면서 오히려 독일하고 그죠 협상, 협조, 그 협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르코지도 그제 2007년에 들어오면서 메르켈하고 유로 위기가 있잖아요. 아주 전적으로 같이 그죠 이거를 그 가제로서 둘이 협상해 가면서 해결했고 또 이거 잘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그죠 구현되고 있고, 그리고 올란드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아구레이션 뭐라 그러죠? 그 취임식 전에 벌써 독일을 들어와요. 그래서 취임식에 자기 앞으로 유럽연합 독일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벌써 그 정도로 독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마르콩도 마찬가지죠. 취임식 전에 벌써 메르켈을 만나서 앞으로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사람은 유럽연합을 자기들은 그죠 계속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굉장히 화폐 정책에 실패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통합이 필요하고 독일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유럽을 탈퇴하면 대안이 아니거든.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탈퇴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유럽 연합에 잔류하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반도에 그저 대리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요, 우리 박 교수님도 와서 계시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그 강가하는 세력들이 아니면 그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이고요. 유럽연합을 가려면 동북아, 그죠? 동북아를 통해서 유럽을, 그죠? 가야 되고, 이쪽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지금 미국의 어느 정도, 그죠? 그 중간, 그죠? 요충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너무나 의존적인 미국 의존적, 지금은 뭐 수출해서 중국 의존적인데 이거를 피하고 좀 더 그죠 이거 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그죠 대륙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북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야 되고, 또 유럽연합 모델은 사실상 정말 성공한 모델로 회자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끝까지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반대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프랑스가 물러나게 돼요. 하나는 이들이 미국이 설득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프랑스도 그 나토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랑스는 그동안에 그 화폐,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폐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프랑스가 유로를 도입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컴펜세이션 뭐라 그러죠? 상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붙여요. 콜한테 너희들이 이 유로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독일 마르크가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통일이 돼버리면 독일로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동안에 낡은 그죠 이 산업이 낡아 있어가지고 생산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독일을 그죠 묶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그죠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아주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이들이 동유럽을 하나의 수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거죠. 발전을 봤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에 찬성하게 된 거죠. 저희가 유럽 통합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의 공동체 이런 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적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데, 아까 유럽 통합의 경우는 오토 1세 이런 이제 후손들의 나라, 형제들의 나라가 서로 싸운 거라고, 그래서 나중 통합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동북아의 경우를 보면은
구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동북아 공동체 적용하기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럽 통합이 참 부럽긴 한데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동유럽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 제가 그 통일되고 나서 동독 그 훔볼트 대학에서 그죠 근무를 했는데 그 동독 동료들을 보면 제가 이 그 수업에서 배웠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었는데 그 동료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론은 정말 아주 훌륭하지만 이게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뭡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통합의 걸림돌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서독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애국인들. 근데 동독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통일되고 뭘 했습니까? 애국인들 그 모여있는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넣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통일 막 되고 제가 여러 저기 도시를 돌아다녔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가 가면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베트남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그 폄하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도 저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더 인종차별주의가 북한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동구권이 그런 식으로 그죠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지금도 어려워요. 물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자본주의화 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시작은 정신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동구권 그죠 통합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걸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유럽연합이 이 정말 다른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통합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도 조상이 꼭 같지는 않아요. 동서 유럽 통합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더 나쁜 더 그죠 부정적인 그지 발전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없어서는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는 그죠?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고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절충 그죠? 절충을 이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국가적인 기구나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모델이요. 사실상 우리 동북아 그죠? 공동체 발전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한일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어쨌든 기독교라는 사상적 기초도 좀 있고 사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참 사실은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 중국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럽 공동체 또 독일 통일 보면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다 알고 있는 답을 저한테 또 요구하신 것 같아서 반복한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제가 유럽에서 우리 그죠 동북아 특히 동남아 그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그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주곡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뭡니까? 역사정리. 그죠?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유럽이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 학교에 뿌려야 돼요. 그죠? 학생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교환 프로그램 굉장히 활발해요. 이제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보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이 세 나라 다. 그죠? 이 보수적인 생각은 좋은 의미예요, 사실상. 좋은 것을 지키자는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정신에 기저하는 것은 두 가지 아까 기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게 많아요. 자기 것만 우월하고 남 것은 폄하하고 배타시키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 성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심하고 중국도 심해요. 이거를 먼저 없애야 돼요. 이 작업을 유럽에서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늦은 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통합 전에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거죠. 통일 정치 교육, 우리말로 하면 민주 시민 교육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뭡니까? 나무 말하는 거에 토를 달지 말고 틀렸다 말았다 평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보면 저놈 새끼들, 뭐 북한에서 우리 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자가 뭘 원한가 먼저 보고 그거에 배려를 해야 도움이지, 내가 원해서 있는 거 남은 거 주고는 배려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이런 것을 길러주는 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끄집어 나가는 하나의 초국가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협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북한도 들어오고 뭐 우리 세 나라라고 하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하나의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초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기구 국가의 개입을 그죠 피해서 세 나라 공동 그죠 작업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교과서 그 협회가요 이 여러 나라하고 같이 유럽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작업이 없어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오늘 꼭 유럽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선은 김정은 정권 북한 측에서 수뇌부들이 원하는 건 그냥 정권 유지일 거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누리고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이 그냥 체제 보장을 받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통일이랑 좀 어떻게 보면 그 맞닿지 않는 평행선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아니면 자기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그냥 마냥 김정은 그 정권이 뭐 나중에 그냥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무너지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대화를 뭐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체제 보장 그냥 인정해주는 거 뭐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게 원론적으로 좀 궁금한데 그게 또 유럽 통합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상 제가 그죠 독일 경우를 보면요. 체제 보장을 해줌으로써 동서독 조약이 그죠 시행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안정적인 그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정말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게 긍정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염려한 게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가장 많이 난민들이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난민들 먹여 살려야 돼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독일도 보면은 동독을 먹여 살리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도 굉장히 휘청거리는 분야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서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그쪽에서도 발전해가지고 어느 한 상황에 도달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가 서로 문을 열면 서로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또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가난해서 그죠 받아먹는 그런 그죠 그런 뭐랄까 간계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그지 자만심 있게 우리하고 동등한 차원에서 통합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김정은 뭐 북한을 한 대 때려놓은 거 좋다고 오늘 그제 발표하러 갔더니 그런 얘기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 때려놓으면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다 집어 써야 돼요.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복구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전쟁을 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생각을 해서 그지 한번 미국에 가서 때려놓으면 좋다 그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 미국한테 의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을 하나 뭐랄까 동반자로서 평등한 동반자로서 하지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발전에 어떨 때는 미국이 자신들의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언제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지금 자꾸 김정은 뭐 북한 왔다 갔다 지금 난리인데요.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김혜순 교수님하고 독일에서 같이 활동하고 저는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저는 신학하고 도시공학을 공부하러 독일에 갔다가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 외환행, 한국 외환행에서 7년간 근무를 하고 거기서 살다가 한국을 너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치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번 19일 날 제가 대통령이 되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대통령 자리를 못함으로써 우리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걸 같아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 저거 지금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말 남북 우리 한반도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남한도 통일이 안 됐어요. 서로 각 계층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 있고 지역도 나눠져 있고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 있고 이게 나눠졌어요. 굳이 이제 북한을 우리가 통일시켜갖고 하나 더 늘어졌습니다. 남북 관계의 그 갈등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지금도 여기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럼 나눠갖고 해보자 그러는데 왜 자꾸 저는요 유럽 통합 안 좋아해요.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시는데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돈은 제가 이제 은행에 다녀보니까 저 은행 총재가 되려고 했어요. 세계은행 총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화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지금 옛날에는 힘으로 나라를 뺏으려고 했지만 이제는요 무엇으로 뺏느냐면 경제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바로 국력이고 나라를 중국이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경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폐가 바로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경선이에요. 근데 그 국경선을 저도 조금 같은 적이라서 사실은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아까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통일을 볼 때 굉장히 지금 장밋빛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일은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래서 유럽의 통일을 보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 유럽 통일과 우리 문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말씀을 좀 전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이끄시는 지성인들이신데 깨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대로 해서 뭐 기독교든 뭐 다른 시민단체든
같이 발전하면은 우리 통일도 굉장히 무난하니 동서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 이래온 그런 차원에서 통일의 여건이 여기 계신 우리 지성인들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죠 토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